자, 20년도 7급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역시 내용을 준 다음에 제목을 물어봤죠. 계속 말하지만 내용을 주고 내용을 물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금답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있고 역선택이 있었다면 또 고민했을 겁니다. 둘이 나오더라도 이게 누가 돼야 돼? 이 역선택이 돼야 돼요. 왜? 가입하기 전에 안 좋은 사람만 왕창 가입시킨 거잖아요. 역선택이고 어쨌든 조직경제학 이론에 들어가 있고 이게 주인 대리인 이론이고 답은 4번이었습니다. 반면에 도덕적 해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이제 전부 다 가입시켜서 사고 낮은 사람도 가입시켰는데 이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다 돈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안전하게 다닐 이유가 없죠. 좀 과격하게 몬다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도덕적 해이가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인 대리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은 쉬웠을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카오스가 답이 되려면 혼돈 속에서 질서 찾는다. 또는 무질서 속에 질서를 찾는다. 뭐 이런 말 나와야 될 거고요. 뭐 나비 효과라든지 그다음 상황 이론이 나왔을 때는 규모, 기술, 환경이 달라버리면은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 그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은 환경의 의존성 인정하지만 조직은 그 환경으로부터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이런 용어가 나오면 좀 길어지겠죠. 제목을 주지 않고 내용을 준다면 좀 길어질 겁니다. 또는 해결책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장단점 물어봐 버리면 제일 어려워. 이런 이론 준 다음에 이런 이론의 장단점 뭐냐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2번입니다. 로이는 이제 제목 자체에서 로이를 줘버렸고 분배를 줘버렸죠. 그럼 분배가 아니면은 뭐 규제 아니면 재분배 구성이겠죠. 요걸 물어보고 분배 정책은 기억나죠? 전체 예산이 있다면은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전부 갈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정책이 있다면은 교육 관련 참여자, 이익단체, 교육 관련 공무원들, 교육 관련 국회 상임위원들이 요 정책을 지배한다는 거고, 이건 또 다른 애들이 지배하고 또 다른 애들이 지배하겠죠.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하위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의 목이 있고 난 나의 목이 있으니까 큰 갈등이 없을 겁니다. 처음엔 먼저 먹으려는 포크배럴이 있겠지만은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나눠 먹는 방법이 나눠져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게 SOP라고 그러죠. 결국 정책은 세부적으로 갈라지고 분야별로 따로따로 처리되다 보니까 갈등은 별로 없을 거고 요 정책 안에는 보다시피 하위 정부라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연합이 만들어질 겁니다. 니은은 틀렸죠. 누진소득세와 아래 위의 갈등은 재분배 정책이죠. 그 다음에 예산이 나왔을 때 먼저 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포크배럴. 그지?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내가 널 밀어줄 테니까 너를 나 밀어주라. 위원회끼리 표를 교환하잖아. 로그롤링. 이거는 분배 정책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반면에 분배 정책은 보다시피 요 집단 내에서는 전부 다 호혜적이다 보니까 갈등도 없을 거고 분야별로도 따로 집행되다 보니까 갈등이 별로 없을 겁니다. 분명히 비용 부담자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인데 내가 내는 세금이 어느 정책에 사용되는지 잘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수혜자하고 비용 부담자의 정면 대결이 필요 없죠.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갈등이 높은 것은 규제 정책, 피해자와 수혜자가 나올 거니까요. 재분배 정책. 그래서 갈등 수준이 높은 것은 규제와 재분배고요. 그다음에 강제력이 직접 동원되는 건 규제 정책입니다. 로이가 말했는데 규제 정책의 특징은 강제력이에요. 그다음에 재분배 정책의 특징은 이렇게 이데올로기 논쟁이고요. 엘리트 정치가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분배 정책은 중간쯤 되고 로그롤링과 포크배럴, 하위 정부라는 안정적 연합이 형성될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의제 모형을 물어봤죠. 의제 모형을. 자,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게 이 내부가 나왔을 때 언니 공무원들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마십시오. 내부라는 의미는 공무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정책과 관련된 당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국가가 주도할 것인가, 사회가 주도할 것인가, 인기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네 가지로 갈라지지 않나요? 그렇지? 국가가 주도하고 높은 게 구치기형, 공고화형. 국가가 주도하는데 낮았을 때가 동원형이 될 거고요. 사회가 주도할 거야. 봐. 내부 집단, 정부기관 내부 집단도 있지만은 이 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요 집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다, 이게? 요 외부 당사자들. 외부라는 게 정부 밖에 있는 요 정책 대상자들이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의제화시키고 일반 대중에 알리지 않는 게 음모형이다. 내부 접근형이죠. 1번 맞았죠. 동원형은 최고 책임자가 주도합니다. 그다음 인기 낮기 때문에 PR이라는
홍보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지 않나요? 이건 맞았죠. 어쨌든 최고 책임자가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 외부 주도형은 정책 당사자 말고 제3자들, 언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대중이 주도해서 정부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 요 동원형은 최고 책임자가 주도하다 보니까 좀 더 엘리트적이고, 동원형이 좀 더 합리적이고, 얘가 좀 더 점증적이고, 얘가 국가 중심적이라면 사회 중심적이고요. 나중에 얘가 합리 모형으로 얘는 되게 점증 모형으로. 반면 공고화형은 국가가 주도합니다. 인기 높아요. 높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굳이 PR 할 이유가 없죠. 인기가 낮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인기가 낮은 것은 동원형입니다.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조직이론 나왔네요. 다 물어봤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어려워요. 왜? 네 가지 지문 다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반하들은 잘 안 보는 사람이잖아요. 됐지? 자, 제일 먼저 전략 선택 이론은 기억나죠? 그전 이론이 구조 상황론이야. 규모, 기술, 환경이 달라지면은 뭐가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진다는 게 구조 상황론이에요.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래? 규모, 기술, 환경이 중요한 건 맞는데 바로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최고 책임자의 생각으로 가요. 전략으로 갈 뿐이야. 얘가 전략에 영향을 주고 전략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진다는 게 전략 선택 이론이야. 이런 상황은 그지? 뭘로 간다? 전략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조직 설계는 조직 구조는 단순히 이런 상황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전략에 영향을 주고 이 최고 책임자의 자유재량, 의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지? 이런 규모 강조한 학자가 블라우야. 또 에이스턴 그룹이 있고요. 기술 강조하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드워드, 탐슨, 페로우. 그 다음에 환경 강조하는 게 로렌스 로치하고 번스톡이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진다는 게 번스톡이에요. 그치? 그래서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 번스톡이 말입니다. 답은 3번 틀렸죠.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어떤 의미야? 환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조직이 선택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B로 바뀌었어. 기존 조직이 적응해서 바뀐다는 게 구조 상황론이라면은 기존 조직은 관성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빠져가지고 변하지 못해요. 환경이 바뀌었는데 조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는 많은 조직이 만들어지겠지만 이 환경에 맞는 애들만 살아남겠죠.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코인도 만들어지고 있고 막 메타버스 되게 만들어지고 있겠죠. 근데 환경이 요구하는 거에 부합한 애들은 살아남겠지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애들은 다 죽을 겁니다. 이게 조직의 생태론이야. 이러니까 이거는 조직이 환경에 무기력해요. 일방적인 환경의 선택이란 말이야. 능동 이론이 아니죠. 답은 3번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이 있다는 거야, 이게. 이거 잘 안 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 안 찍었을 텐데 4번은 뭐냐? 이렇게 고민해서 찍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모르는 질문 나왔을 때는 판단하지 말고 요 세 가지만 갖고 판단해봐라. 답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쉬우면은. 그러면 거기서 답을 찍으시면 돼요. 모르는 건 과감하게 찍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답이 없더라. 그럼 과감하게 그 새로운 걸 찍어야 돼요. 그 시험은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처음 보는 질문을 찍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험생들한테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땐 시험이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보기 중에 있다면은 너의 능력을 믿고 너를 수험장에서 자기 자신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아는 걸 찍으십시오. 걔가 100% 답입니다. 맨날 그래 여러분이 하는 말이 두 개 놓고 찍었다는 거야. 하나는 아리까리하고 하나는 모르겠고. 함정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막 답을 고쳐요, 막. 그러다 다 틀립니다. 시험장과 답을 고치면 거의 100% 틀리니까 고치지 마시고요. 자, 바나드는 인간관계론이 있어요. 이걸 이제 경영학에 체계적으로 도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관계론이 인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얘기만 했지 실제 경영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는 바나드가 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행정학에 도입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이몬이에요. 사이몬의 대부분의 이론은 바나드의 영향을 받아요. 됐지? 자, 바나드는 그래서 38년도에 관리자 기능을 써요. 귤릭이 37년도에 관리자 기능을 써요. 주로 고전 이론 시각에서. 분업의 원리 이런 원리들. 반면에 38년도 바나드의 관리자 기능은 인간과 사회 측면이야. 그치? 인간관계론 영향이니까요. 바나드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위분류제 이제 기법이 나왔죠. 직위분류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직무를 조사해요. 직무를 조사하고 이 조사한 거를 종류별로 묶는 게 직무 분석이고 이거를 계층별로 가르는 게 직무 평가야. 그 다음에 뭘 한다? 명세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정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 분석, 평가, 명세서, 정급이에요. 됐지? 자, 분석은 뭐다 틀렸죠? 상대 가치라는 건 이게 상대 가치가 아니잖아. 이건 종류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가치가 다른 것은 분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평가가 돼야 돼요. 평가가. 보다시피 분석이 먼저고 그다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틀렸죠? 이런 평가가 중요한데 평가는 계량 방법이 있고 비계량 방법이 있죠. 비계량에 두 가지가 있다. 서열법하고 분류법. 서분이 비계량. 계량이 점수법하고 요소 비교법 아닌가요? 그래서 서분 점유 외웠잖아요. 답은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3번은 분석이 먼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끝난 다음에 명세서가 만들어져요. 되게 분석하면은 기술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는 서분 점유가 있는데 서열법과 분류법이 비계량,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이 비계량이야. 또는 계량 비계량이라고 안 나오고 비계량은 직무 전체를, 그다음에 계량은 구성 요소별로. 구성 요소별로 나누는 것은 계량, 직무 전체를 통째로 보는 건 비계량. 대체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것 말로 또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요. 답은 2번이 맞죠. 우리 일에 뭐가 있나 관찰하고 면접하고 설문지 돌리고 그다음에 네가 한 일을 다 적어보라고 일지기록법. 그럼 전체 일이 만들어지는 게 조사 방법입니다.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윤리 문제를 물어봤네요. 윤리 나왔을 땐 되게 윤리법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윤리와 반대되는 건 법이거든요. 법. 이거는 제도 책임이야. 윤리가 뭐가 되는 거야? 재량적이야, 이게. 자율적 책임이고 그 사이에 낀 게 정치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 법, 윤리, 정치인데 이런 윤리 규정이 너무 모호하니까 자꾸 규정시키려고 그래요. 제일 힘이 약한 게 헌장이나 강령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이제 법률이 나오죠. 공무원법도 있고 윤리법도 있고 부패방지법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청탁금지법이라서 일명 김영란법도 있고요. 이런 법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뭐가 있는가를 막 물어봐요. 어쨌든 윤리법은 뭐라 했다? 선물 신고 의무가 있어요. 부패방지법이 아니라 윤리법에 있어. 왜 아직 범죄 저지른 건 아니니까요. 근데 뭐가 틀렸다? 지방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제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건 기억은 틀렸어요. 그다음에 내부고발자는 법률인데 그 윤리법이 아니라 어렵게 만들려면 내부고발자가 윤리법에 규정돼 있다고 그럴 거야. 아니 윤리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이에요. 법률로 규정돼 있는 거 맞고 새로운 고발자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포함돼 있죠. 포함돼 있고 됐지. 그다음에 윤리법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고 윤리 문제다 보니까 인력처가 관리하지만 총괄기관이지만 부패방지법은 범죄를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총괄입니다. 또 윤리법은 재산 공개가 있고 등록이 있죠. 4급이 등록이고 1급이 공개 원칙은 예외적으로 7급이 등록이고 3급이 공개한 것도 있죠. 근데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소방 같은 것들은 이런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군인은 대령이 4급이고 중장, 별 3개짜리 중장이 1급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총경, 이게 이제 그 노량진 그 경찰서장 같은 분들 작은 무가 4개짜리죠. 그다음에 큰 무가 2개인 치안감부터 재산을 공개해야 돼. 그다음에 소방정, 소방정감. 그래서 이상하게 군인하고 소방은 별 3개짜리인데 경찰만 별 2개짜리인 치안감부터 재산을 공개합니다. 됐지? 그래서 총경, 대령, 소방정, 그다음에 중장, 치안감, 소방정감 이런 식으로 외워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백지 신탁 의무 이것도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패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고 있어 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신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법에 있습니다. 부패 방지법이 아니라 윤리법에 있고요. 그지? 1급 이상 공무원들만 원칙적으로 뭐 한다? 어, 주식을 백지 신탁합니다. 그래서 뭐 윤리법 볼 때는 이게 1급인지 아니면 4급인지 아니면 모든 공무원 다 들어가는 선물 신고는 모든 공무원 다 들어가요. 근데 등록은 4급, 공개는 1급, 주식 백지 신탁은 이건 1급 이상. 그다음에 취업 제한은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은 4급 이상. 그다음에 행위 제한들은 모든 공무원들. 그래서 누가 1급인지 4급인지 다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7급 하신 분들은요. 내려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신제도 유파죠.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답은 뭐 2번인데
중범위 수준의 제도 분석은 뭐냐면 역사 신제도론이야. 이건 왜 중범위 수준이라고 하냐면요. 모든 제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제도를 찍어요. 김용남법이다.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애들 있잖아요. 이 관련된 것을 봐가지고 현상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제도, 무슨 우리나라 뭐 계급 뭐냐,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아니고, 그지? 그 안에 있는 특정 제도를 몇 개 찍은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요 제도와 관련된 다른 걸 막 분석하기 때문에 중범위다, 중위 수준이라고 그래요. 중위 수준의 제도다. 그치? 뭐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큰 제도가 아니라 그 자본주의 안에서도 무슨 제도 이 몇 개를 골라가지고 그 관련된 것을 분석하는 게 역사 신제도주의예요. 됐지? 또 나라마다 다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합리 선택은 좀 틀렸습니다. 합리 선택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개인을 출발점으로 해야지. 개인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제도가 만들어진 걸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체주의 이론이야. 다음에 얘와 얘는 전체주의 이론이고요. 동형성을 강조하는 건 사회학적 신제도론이야. 어떤 지배적인 문화가 있고 이 문화에서 다 베끼잖아요. 베끼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 아닌가요? 동형이죠. 규범 동형화, 뭐 강압 동형화, 모방 동형화 이게 나오는데 이건 사회학 신제도론이고 과거 어떤 선택이 뒤에 내려간다. 이게 수직적으로 이거는 역사 신제도론이죠. 그래서 아래 위로 달리는 게 위에서 쭉 내려가는 게 되게 역사 신제도론. 어떤 문화권에서 옆으로 닮아가는 게 사회학 신제도론. 그래서 역사는 종단 분석이라고 그러고 사회학은 횡단 분석이라고 그래요. 답은 1번 틀렸고요. 거래 비용을 옛날 경제학은 거래 비용 개념을 몰라요. 왜? 경쟁도 완벽하고 정보도 완벽하니까. 근데 현실은 거래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래 비용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 이걸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거래 비용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란 말이야. 합리 선택 신제도주의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선택이 뒤의 선택을 제약하는 건 경로 우전성이고 역사 신제도주의 맞고 동형성, 지배적인 문화권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상이한 애들이 닮아가죠. 유질 동형. 질은 다 다른데 껍데기만 비슷하잖아, 지금. 동형화 강조하는 건 사회학 신제도로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전략 상호작용은 요 개인들끼리 전략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건 합리선택 제도주의가 맞아요. 이건 맞는데 중범위 수준도 맞죠. 근데 거래 비용은 합리선택이야. 거래 비용은. 그래서 중범위 수준이 뭐냐를 많이 물어봐요. 또는 중위 수준이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전체, 사회주의 전체 이런 큰 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는 거야?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김용남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몇 개의 제도를 관련된 다른 제도 관계 속에서 설명한 이론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접근 방법 나왔을 때는 일단 실패 원인이 윌다브스키와 프레슬만이 말했고 접근 방법은 위에서 내려가는 하향 설계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상향 설계가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지금 내가 3년 동안 3년째 지금 문제를 풀고 3년짜리 20년, 21년, 22년 3년 하고 있는데 거의 매번 나오고 있다, 지금. 하향은요. 지침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어. 결정자가 정책도 만들고 집행의 모든 단계 다 예측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하향일 때는 최고 책임자 시각에서 상향일 때는 실무자 시각에서. 그지? 얘는 지침 만들어 내려주죠. 그래서 목표가 신축적 조정이 안 됩니다. 목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집행해야 돼요. 틀렸죠. 옳은 거 찾는 문제네. 사바티어는 나중에 통합 모형으로 바뀌지만 매지매니언 나왔을 때는 하향식이에요. 올해 요 시험에 나왔죠. 매지매니언이 말한 게 또 뭐냐 물어봤죠. 계속 물어보고 있어 지금. 틀렸고요. 상향이 틀렸고 하향이 돼야 돼요. 엘모어는 하향 원래 엘모어는 상향 접근 방법이야. 나중에 뭐로 바뀌어? 통합으로 바뀌어요. 엘모어는 통합으로. 또 하향을 뭐라 그래? 하향 상향은 사바티어야. 엘모어는 하향 상향을 전방향이다 후방향이다 그래요. 그래서 전방향은 하향이 돼야 되고 후방향이 상향이 되고 범하는 전방향 하향을 정형적 집행, 그다음에 상향을 적응적 집행이라고 그래요. 다시 하향 상향은 사바티어, 그다음에 전방향 후방향 이건 엘모어, 그다음에 정형이다 적응이다 이거는 정형이다 적응이다 이거는 범한이에요. 됐지? 다 맞아. 이거 다 틀렸죠, 그래? 1번은 상향이 돼야 되고 2번은 하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엘모어는 전방향은 하향입니다. 근데 이 하향이다 상향이다 이게 있잖아. 너무 획일적이야. 야, 무조건 하향 아니면 상향밖에 없냐?
그래 나온 게 통합인데 그게 아니고 정책별로 다 달라요. 이러니까 통계 연구, 실증 검증. 1세대가 대개 실패의 원인을 찾았던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 2세대가 상향과 통합 같은 유형화시킨 것들, 3세대가 곡인, 80년대 중반 또는 90년대 초반 이후부터예요. 또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이때는 이렇게 하향이다, 상향이다, 획일적인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실증 검증해가지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연구하자고 주장해요. 통계 설계니, 뭐 검증이니 이런 말이 바로 3세대 이론입니다. 옛날 기출 지문이었는데 다시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역시 마찬가지지. 이상한 지문이 나왔지. 그럼 나머지만 갖고 판단해봐. 진짜 시험이 어렵다면은 답이 4번이 답일 겁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어렵게 나왔네.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쉽다면은. 근데 어렵다면 그냥 과감하게 4번 찍어야 돼요. 대체 어렵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근데 여기서 위에 게 너무나 쉽잖아, 지금. 근데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찍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모르는 걸 찍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잘 없어요. 그래 워낙 위에 게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답을 뭐 4번 찍었겠지만 4번을 정확히 알고 찍었다고 생각하기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거지만 아닌 분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근데 1번, 2번, 3번 중에 약간 애매한 게 몇 개 끼어 있다면 정말 찍기 어려워요, 4번을요. 답은 4번입니다. 옳은 거니까요. 자, 내려갑니다. 학습 조직입니다. 관료제와 비교해야 돼요. 관료제는 위에서 모든 게 내려가는 기계 구조잖아. 학습은 구성원들이 팀 단위로 해가면서 자기가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사전에 분석을 통해서 내려주는 게 관료제라면 얘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공유하는 게 뭐다? 학습 조직이에요. 당연히 환경에 대한 적응 강조하니까 개방체제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계속 키워가는 성장 이론이란 말이야. 자기 실현적 인간관, 일명 성장 이론이라고 그래요. 오늘의 나보단 내일, 내일의 나보단 모레 계속 좋아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공유해야 될 거니까요. 그렇지? 이러려면요. 항상 전체 시각에서 봐야 돼. 행정 공부할 때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체 행정학이란 시각에서 이게 왜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그냥 그 단편적인 거 하나하나만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나는데 전체가 연계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체계적 사고야. 항상 체계적이라는 거는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그지? 그 다음에 요 작은 개념이 큰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이 큰 개념이 작은 개념에 어떤 의미를 작용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학습이니까 공유해야 되겠죠. 이 말이 맞다면 3번과 4번 지금 모순이지. 조직 구성이 구성원의 합이 조직된다는 점에서 합이 조직된다. 이게 뭐야 갑자기 합이 조직된다? 개인적 학습이 아니라 공동학습이에요. 됐지? 그래서 갑자기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다. 구성원들이 합이 조직된다. 이거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개인 학습은 아닙니다. 공유니까 공동학습이야. 공동학습 해가지고 그래서 생계 나오죠. 생계 갑자기 두 문제 생각나지 않네. 생각나. 개인 영어고 두 문자가 있었는데요. 저 답은 3번입니다. 어, 4번, 4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요. 답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려가겠습니다. 자, 리더십 나왔네요. 리더십은 제일 먼저 자질론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행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황론에 갔다가 다시 신자질론으로 넘어 들어가죠. 21년도에 그 상황론에 피들러가 나왔는데 또 나왔네 이게 그 전에도 있었네요. 자, 변혁 리더십의 반대말은 거래죠. 그지? 지금 네가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더 동기부여 시켜가지고 너를 바꾸는 게 변형 리더십이야. 두 문자가 카형직이 아닌가? 카리스마, 지적 자극, 그다음에 영감, 개별적 배려 해가지고 뭐가 틀렸다?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자유방임이 아니에요.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너한테 비전을 제시해요. 그렇지? 그럼 네가 자발적으로 네 생각을 바꾸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이 틀렸습니다. 카형직에.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진성 리더십. 또 모르는 거 나왔잖아. 그럼 이런 거 판단하지 말라니까. 판단하지 말고 딴 게 답이 있을 겁니다.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거니까 하나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지금. 진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네가 도덕적이에요. 아니, 리더가 도덕성이 없는데 부하들한테 도덕성을 갖고 따르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따르고 싶은데 그 리더 자체가 도덕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분들은 스스로 도덕적이고, 그지? 스스로 정직하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따를까 안 따를까? 따르겠죠. 내가 이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도덕성을 느낀다는 거야, 이게. 왜? 내가 가장 도덕적이고, 그지? 진솔한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나도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이게 이제 진성 리더십이에요. 그치? 단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도 뭐 내가 천당갈 것처럼 느끼듯이 맨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런 거에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리더 자체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이상한 말 하더라도 믿지 않겠죠. 그 사람이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야. 진성 리더십. 뭐니까 리더의 정직성, 가치의식,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내가 스스로 정직하다, 도덕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진성 리더십. 서번트는 뭐냐면 리더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리더가 부하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인데 되게 부하들이야. 이 사람들이 창의성 있게 잠재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서번트다. 일명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거래는 변혁과 비교되죠. 네가 날 따르면 내 뭐 주겠다는 거야. 또는 따르지 않았을 때 벌 주겠다는 소리예요. 고전 이론들, 지시와 지원들. 그래서 리더십은 네가 따랐을 때 보상, 적극적으로 원하는 걸 준다든지 아니면은 네가 힘들어했던 것을 없애준다든지 소극적 보상. 이걸 통해서 영향력 행사하는 건 거래에 맞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 틀렸죠. 자유방임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들어와야 돼요. 저는 카리스마, 거부할 수 없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자유방임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또 카리스마만 있는 리더십하고 변혁은 달라요. 카리스마만 있다면 그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가는 거고 변혁은 그게 아니라 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지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카리스마 리더십과 변혁 리더십은요. 어때? 이순신 장군 카리스마 리더십일까? 변혁일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으로 부하를 끌고 갔다면 카리스마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순신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부하들을 각성시키고 바꾸어서 바꾸게 만들었다면은 이건 변혁이에요. 그렇지? 여기까지입니다. 1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